서울 도심 한복판, 번화한 쇼핑몰에서 가난한 10살 소녀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억만장자의 지갑을 훔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처벌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사건이 세상을 놀라게 할 엄청난 비밀을 드러내게 됩니다. 소녀가 물건을 훔친 그 남자가 바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고통만이 예정된 듯했던 삶은 눈물과 사랑, 그리고 숨막히는 충격으로 가득 찬 여정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실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실 겁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비극이 기적으로 바뀐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성북동 달동네의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좁았지만 고음비의 익숙한 외침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모자를 쓰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차들 사이를 누비던 작고 마른 껌파리 소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은비는 집에, 정확히 말하면 언덕 끝자락에 위치한 비좁은 반지하 방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거칠고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엄마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 아래 몸을 웅크린 마른 여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힘겹게 끊어졌고 기침할 때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감기약 냄새, 그리고 묽은 야채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 위의 죽 냄비는 아침부터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엄마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지만 신미경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비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녀는 엄마의 앙상한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점심, 은비는 동네 개인 병원으로 엄마를 모시고 갔습니다. 찜통 같은 복도에서 거의 1시간을 기다린 그대야, 두 모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오진희 의사가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폐렴이 너무 심각하구나,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상급병원에 입원해야, 늦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은비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많이 아파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제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의사는 소녀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선생님도 알지만 큰 병원에 입원하려면 입원 보증금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진희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보험료를 너무 오랫동안 체납하셔서 전산상 혜택이 정지되었고 필요한 특수치료제는 지원 항목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병원에서는 최소 300만 원의 보증금을 먼저 요구하고 있단다. 선생님이 최대한 비용 감면을 요청해 보겠지만 특수 항생제 가격이 워낙 비싸서 말이야.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메고 있는 작은 천 가방 속에 든 돈이 고작 10만 원뿐이라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몇 주 동안 껌과 휴지를 팔아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엄마의 손을 잡고 다시 낡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며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숫자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비는 차가운 방바닥에 혼자 앉아 깜빡거리는 형광등 아래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세고 또 세었습니다. 10만 원, 소녀는 이 돈이 갑자기 300만 원으로 변하기를 바라며 몇 번이고 다시 세어보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로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는 습기와 옆방의 TV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는 6살 때까지 자신을 키워주신 외할머니의 사진이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고개를 들어 사진을 바라보다가 가방 깊숙이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무궁화 가지에 앉은 파랑새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낡은 물건이었지만 엄마는 절대 잃어버려선 안 된다고 늘 당부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래 속했던 곳과 너를 이어주는 유일한 물건이란다. 그 말의 깊은 뜻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은비는 항상 그 목걸이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건을 팔러 다닐 때도 엄마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자신이 온전히 알지 못하는 가족의 일부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엄마의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요위에 몸을 웅크린 채 가슴을 찢는 듯한 소리를 내며 기침했습니다. 은비는 달려가 엄마를 일으켜 앉히고 등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엄마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은비는 가진 돈 전부를 주머니에 넣고 목걸이를 옷깃 안에 단단히 숨겼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이마에 손을 얹고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일찍 나가서 팔게요. 돈 많이 벌어올게. 약속해.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나섰습니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아 서울 거리는 안개로 자욱했습니다. 어깨가 해진 얇은 바람막이 점퍼와 모자가 바람에 거칠어진 작은 얼굴을 가려주었습니다. 은비는 희망, 그리고 오늘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날이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소녀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날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광장시장 주변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경적 소리, 관광객들의 말소리, 노점상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은비는 여느 때처럼 빗물에 눅눅해진 껌과 휴지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 익숙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껌 한 통만 사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은비는 이 바쁜 도시에서 친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앓고 있는 열병처럼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한여름 장마철의 소나기였습니다. 은비는 나무 밑으로 비를 피하며 추위에 떨었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습관처럼 따뜻한 목걸이 펜던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오후의 비로 광장시장 사람들은 허둥지둥 흩어졌습니다. 은비는 처마 밑에 몸을 웅크린 채 머릿속으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병원비 숫자들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일어날 작은 사건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은 비 속에 떨어진 지갑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하늘에 예고도 없이 초여름 비가 쏟아져 내리며 이미 어둑했던 하늘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은비는 얇은 우비를 몸에 밀착시키고 미끄러운 길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사거리 근처 카페 처마 밑에 몸을 숨기고 젖은 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맨 위에 있던 휴지 몇 개는 찢어져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은비는 숨을 고르며 뺨에 맺힌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배가 고파 꼬르륵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 팔아야 한다. 병원비만 있으면 엄마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발걸음마다 무겁게 실렸습니다. 시장 옆 골목으로 꺾으려던 찰나,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승용차가 외교관 번호판을 달고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컸고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에 등 뒤가 젖어가는데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통화 중이었는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마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계약 마무리해. 일본 쪽 파트너가 딴 생각할 시간 주지 말고
은비는 본능적으로 그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는 이곳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걷는 자세부터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까지 모든 것에서 결단력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남자에게 명함을 건네기 위해 양복 안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차로 돌아가는 순간 빗물 때문에 손이 미끄러졌는지 지갑이 보도블록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비만이 알아챌 수 있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이미 차에 탔고 문이 닫히더니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갑은 젖은 돌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여 빗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은비의 몸이 굳어버렸고 머릿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물건에는 손대면 안 돼.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은비야. 하지만 곧이어 더 떨리고 고통스러운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은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지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두 손이 마치 불에 닿을 듯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차 쪽을 한번, 주위 사람들을 한번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혹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는 지갑을 집어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뒤에서 다급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아! 저 계집애가 지갑 훔친다. 근처 떡볶이 가게에 있던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뒤를 쫓았습니다. 은비는 혼비백산하여 좁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고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뒤쫓아오던 남자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거기 안 서. 지갑 내놓고 가.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달렸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희망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쫓아오던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야 은비는 멈춰 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 닫은 편의점의 임시 천막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은 흠뻑 젖었고 손은 성스러운 물건이라도 되는 듯 지갑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진정이 되자 그녀는 천천히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지폐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전부 5만 원권인 노란색 고액권이었습니다. 300만 원일지 500만 원일지 태어나서 그렇게 큰 돈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서류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태성이라는 이름을 훑어보았습니다. 안쪽에는 사진 한 장이 더 있었는데 활짝 핀 무궁화 나무 아래서 한 여자가 밝게 웃으며 카메라를 든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은비의 엄마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은비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지만 번진 잉크 자국 외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 틈으로 파고들며 여름 비의 비릿한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은비는 지갑을 꽉 쥐고 내용물을 다시 쑤셔 넣은 뒤 옷 속에서 은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펜던트는 젖어 있었지만 파랑새와 무궁화라는 익숙한 상징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갑 속 사진의 무궁화 배경이 엄마의 옛날 사진 배경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손이 차갑게 식었지만 더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1분 1초를 다투며 누워있는 종합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은평구 종합병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소독약 냄새, 약 냄새, 그리고 불안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은비는 원무과 접수창구로 끼어들며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액권 지폐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 이름은 신미경이고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엄마가 폐렴이 심한데 이 돈으로 우리 엄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접수창구 간호사는 깜짝 놀라 소녀를 바라보다가 지폐 뭉치를 힐끔거렸습니다. 이번 보증금을 내고도 남을 큰돈이었습니다. 너 이 돈 어디서 났니? 제가 구했어요. 어떤 분이 엄마 불쌍하다고 주셨어요. 은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우리 엄마 먼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숨을 못 쉬어요. 떨리지만 간절한 목소리에 직원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진희 의사가 호출되었습니다. 몇 분간의 검사 후 그녀는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맥 주사실로 옮기고 즉시 특수 항생제 준비해. 엄마가 병실로 옮겨지는 모습을 은비는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가슴은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구했지만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은비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흑백이 분명하지 않은 어른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낯선 느낌이 몰아쳤습니다. 병원 복도가 점차 조용해질 무렵, 도시 반대편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고급 유리 건물 사무실에서는 한 남자가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지갑이 어디서 떨어졌다고?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CCTV에 한 여자아이가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9살에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노점상 아이인데 우비를 입고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이 점차 의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목걸이를,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무궁화 나무 아래 서 있는 여자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미경아, 설마, 그 질문은 공중에 매달린 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이 미세하게 떨리며 더 이상 상관없을 것 같던 사람들의 재회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병원 복도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엄마가 수액을 맞고 있는 병실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간호사가 약 카트를 밀고 지나갈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이 낸 돈에 대해 물어볼까 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돈도, 빌린 돈도, 구걸한 돈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부자 아저씨의 지갑에서 훔친 돈이었습니다. 엄마는 살렸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퍼 안에서 지갑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늘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깨끗해야, 가난하다고 해서 눈이 멀어선 안 된다. 은비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난 그냥 엄마가 살았으면 했어. 갑자기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자 은비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 선생님이야. 엄마는 좀 괜찮아지셨어. 약효가 빨리 듣네. 그래도 적어도 3일은 지켜봐야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으렴.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니? 의사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친척은 아무도 없어요. 엄마뿐이에요. 오 의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연을 보았지만 이 소녀의 눈빛에는 어른인 자신조차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강인하면서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비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누가 오늘 병원비에 대해 물어보면요. 그냥 마음씨 좋은 분이 도와주셨다고 해주실 수 있어요. 오 의사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난 거니? 제가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돈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치료비만큼만 쓰고 꼭 돌려드릴 거예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만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은 마치 돌덩이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아 숨길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 의사는 소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대신 엄마 건강해지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주인 찾아서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거다. 알겠지? 은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제부터 처음으로 은비는 피로 맺은 맹세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엄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은비는 잠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엄마는 여전히 야위고 창백했지만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은비는 엄마의 손을 잡고 서서히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녀가 작게 불렀습니다. 신미경 씨가 힘겹게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많이 팔았니? 은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주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약 사라고 돈 주셨어요.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을 믿어서인지 아니면 물어볼 기운조차 없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깊이 잠든 사이 은비는 조용히 지갑을 다시 뒤졌습니다. 돌려줄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문태성, 문그룹 이사회 회장, 한남동 집무실. 문그룹이라니 동네 사람들이 고급 아파트만 짓는다는 그 큰 건설회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힐끔 보고 자신의 목걸이를 보고 다시 지갑 속 사진을 보았습니다. 무궁화 나무 아래 서 있는 여자는 엄마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왜 이 사람이 엄마와 쏙 빼닮은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친척일까? 아니면 아니야, 그런 생각은 너무 터무니없어. 다음 날 아침, 은비는 문그룹의 화려한 유리 빌딩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은비가 사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정문, 제복 입은 보안 요원들, 곳곳에 설치된 CCTV. 은비는 주머니 속 지갑을 꽉 쥐고 정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누구 찾아왔니? 보안 요원이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문 아저씨 좀 만나고 싶은데요. 문 아저씨? 중요한 일이니? 보안 요원은 비에 젖어 낡은 운동화를 신은 비쩍 마른 소녀를 눈썹을 치켜세우며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만나러 온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은 했어? 아니요. 그런데 제가 문 아저씨 지갑을 주워서요. 돌려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때 마침 문 회장의 개인 비서인 한 실장이 로비로 나오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실장은 은비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소녀의 은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회장님 지갑을 주웠다고? 네. 어디 한번 볼까? 은비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한 실장은 지갑을 열어 빠르게 확인하고는 멈칫했습니다. 문 회장의 지갑이 틀림없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그녀는 뒤돌아 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상층 집무실에서 문태성은 생각에 잠긴 채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지갑 분실 사실을 안 후 광장시장 주변의 CCTV를 전부 확인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마른 소녀가 낡은 우비를 입고 얼굴에 얼룩을 묻힌 채 찍혀 있었는데 그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든 한 가지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목걸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10년 전 그가 미경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와 세공 하나하나가 똑같은 복제품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실장이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애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지갑이 맞습니다. 문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올려보내게 몇 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은비가 긴장해서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들어왔습니다. 문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지갑을 주웠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돈을 좀 썼어요. 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엄마 낫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훔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문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소녀의 옷깃 아래 보이는 은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목걸이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니? 어릴 때 엄마가 주셨어요. 제가 원래 속한 곳에서 남은 유일한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문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니? 신미경이요. 공간이 얼어붙은 듯 그는 뒷걸음질 쳤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은비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눈앞의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숨막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음속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아니라 기억과 진실, 그리고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의 폭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하늘의 비는 그쳤지만 무더위와 매연으로 공기가 텁텁했습니다. 고층 집무실 유리창에는 희미해져 가는 기억처럼 빛바랜 햇살이 비친 잿빛 하늘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떠난 후 문 회장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방금 돌려받은 지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소녀가 하고 있던 은목걸이였습니다. 10여 년 전, 춘천의 어느 비 오던 오후에 미경에게 직접 걸어주었던 그 물건. 문태성은 우연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숫자와 계약, 그리고 통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우연은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은비라는 아이는 잘못을 빌며 떨던 모습이나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미경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비라는 이름은 미경이 훗날 아이가 생기면 짓겠다고 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10년간 잠겨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무궁화 꽃밭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속에 넣어 다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미경은 꽃무더기 속에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부드러운 필체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돌아왔는데 너무 늦어버린 걸까? 침묵을 깨고 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은평구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신미경이라는 환자가 그저께 심각한 폐렴으로 입원했고 현금으로 입원 보증금을 냈습니다. 지갑 분실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일치합니다. 문 회장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며 차를 대기시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봐야겠어. 작은 병원은 붐비는 거리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정문 앞에 서자 많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 회장은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추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춘천의 곰팡이 핀 새빵. 이불 속에 웅크려 있던 미경. 서울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던 그녀의 반짝이던 눈동자. 그는 그녀를 찾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정략 결혼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낯설고 차가운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층
12호 병실. 미경은 옆으로 누워 링거를 꽂은 채 가끔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희미한 빛이 피곤하지만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한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문 회장은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앙상해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옛날의 미경이었습니다. 은비가 그를 보고 벌떡 일어나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 보러 오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할 이야기가 있단다. 은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어른을 연결하고 있는 듯한, 자신은 이해할 수 없지만 무언가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미경 씨가 눈을 깜빡이며 떴습니다. 그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서서히 창백해졌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 태성 씨,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야.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경아,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비는 마주보고 선 두 어른을 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 회장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미경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 왜 온 거예요? 내 꼴이 어떤지 보러 왔나요? 아니, 아이를 찾아서 왔어. 아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비 말이야. 내가 선물했던 그 목걸이를 하고 있더군. 너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 알아야겠어, 미경아. 그 아이, 내 핏줄이니. 미경 씨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그걸 물을 자격이 없어요. 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그가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사라지지만 않았어도, 나한테 말만 했어도. 내가 누구 때문에 사라졌는지 알기는 해요. 미경이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랑 결혼하게 돼서였어요. 날 비난과 경멸의 시선 속에 내버려 뒀잖아요. 당신이 웨딩 사진 찍을 때 난 임신 중이었어요. 내 아이를 불륜녀의 자식이라는 꼬리표 달고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요. 내가 사라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문 회장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겁했습니다. 모든 것을 방관하고 집안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며 사랑은 사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를 보며 상처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사치스러웠던 건 바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였다는 것을. 은비는 문가에 붙어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 아저씨가 진짜 내 아빠야. 미경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다 지난 일이다. 소녀는 문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 버렸어요? 왜 엄마 힘들게 했어요? 그가 몸을 낮추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아저씨가 엄마가 임신한 줄 몰라서. 알았더라면 절대 두 사람 이렇게 고생하게 두지 않았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미경 씨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을 되돌릴 순 없어요. 태성 씨, 내 딸은 눈물과 가난 속에서 컸어요.
당신 동정 따윈 필요 없어요. 동정하는 게 아니야. 그가 주먹을 꽉 쥐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저 곁에 있고 싶고 보상하고 싶을 뿐이야. 강요하지 않을게. 제발 나를 더 미워하지만 말아줘.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는 한여름 소나기 속에 무궁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풍경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잊으려고 애썼지만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자라고 있고 운명이 그들을 다시 한 지점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지금, 그녀는 운명에 저항할 힘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비는 침묵하는 두 어른을 보며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없었다면 엄마를 잃었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만약 그가 진짜 아빠라면 세상은 참으로 기이한 곳이었습니다. 죄책감에 도망쳤던,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과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니.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고 문 회장은 명함을 침대 머리맡 탁자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전액 부담할게. 거절하지 마. 그냥 내가 두 사람을 위해 뭐라도 조금 하게 해줘. 미경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회장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본 뒤 뒤돌아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눈을 떴고 베개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을 묻어둔 과거, 결국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문 회장이 멈춰 섰습니다. 비서가 그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시내 뉴스 채널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자선 행사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바쁘다고, 아무도 안 만난다고 전해. 하지만 그는 지갑 분실, 소녀, 그리고 광장시장 사건이 인터넷상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좁은 병실 안, 은비는 여전히 엄마의 손을 잡고 두 개의 세상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절반은 아빠가 있다는 막연한 행복감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비밀과 오래된 약속, 과거의 죄로 얼룩진 어른들의 세상이 자신의 작은 어린 시절을 삼켜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창가에 서서 낡은 사진을 들고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층 병실에서는 한 소녀가 엄마 곁에서 은목걸이를 손에 꼭 쥔 채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 두 장소, 그러나 같은 질문으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과연 과거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만으로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할까? 그 후 며칠 동안 서울 날씨는 폭풍우가 지나간 도시를 어루만지듯 옅은 황금빛 햇살만 비추며 한결 온화해졌습니다. 병실의 미경 씨도 점차 회복되어 얼굴색이 돌아왔고 기침도 잦아들었습니다. 은비는 매일 죽을 끓이고 붕대를 갈고 자잘한 일들을 챙기며 병원 사람들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른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문 회장은 다시 오지 않았지만 병원비는 완납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 의사가 은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퇴원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후원하겠다고 등록하고 갔어. 이런 메시지도 남겼단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거절하지 말아줘. 은비는 묻지 않아도 그게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두려워했고 지갑을 훔쳤던 그 낯선 남자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얼굴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는 듯했던 묘한 눈빛,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던 날 엄마의 눈빛.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너무 많은 상처를 품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퇴원하던 날, 은비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문을 나서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회장은 넥타이도 없는 간편한 셔츠 차림이었고 운전기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은비 대신 휠체어를 밀었고 주차장까지 가는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 때 미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돕는 걸 막을 순 없겠지만 이게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말아요. 문 회장은 대꾸하지 않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를 갚는데 평생을 쓰기도 해.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은비는 뒷좌석에서 백미러를 통해 두 어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용서일까? 그 남자의 인정일까? 아니면 예전처럼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차는 예전 새방으로 가지 않고 은평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임대주택이었지만 깨끗하고 살림살이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문 회장이 두 모녀를 위해 마련한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미경 씨는 기뻐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 멀리 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무엇보다 문 회장을 바라보는 은비의 눈빛에 거절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대강 짐을 정리한 후 은비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지만 창문이 있어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고 문 회장이 미리 준비해 둔 낡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책 한 권과 새 교과서 몇 권, 그리고 손글씨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못다 꾼 꿈을 계속 꿀 수 있기를. 그녀는 그 문구를 몇 번이고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문 회장은 작은 자전거를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내가 원하면 학교 갈 때 타라고. 은비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 학교 다닌 적 없어요.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고요. 그건 내가 해결하마.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문 회장은 미경 씨와 함께 구청에 가서 은비의 서류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미경 씨의 예전 기록에는 아버지가 공난이었기에 그는 조용히 진행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인지신고를 했습니다. 공인된 감정기관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어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사법 공무원은 수수한 셔츠 차림이지만 진지한 표정의 남자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등록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란에 문태성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새 증명서를 받아 들었을 때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만져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은비는 누가 이름을 물어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하얀 공책 위에 문은비라는 새 글자를 온전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문 회장은 두 개의 세계를 오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쪽은 회의와 투자로 가득 찬 문그룹이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와 존재조차 몰랐던 딸이 있는 은평구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는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않고 묵묵히 작은 일들을 챙겼습니다. 문 앞에 걸어둔 과일 바구니, 냉장고에 넣어둔 우유 한 통, 생일이 멀었지만 미리 쓴 은비의 생일 카드.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거리감을 조금씩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더 이상 화를 내기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비가 잠든 후 그녀는 마루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과는 아직 살고 있어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혼했어. 3년 전에. 아이도 없었고 감정도 없었지. 모든 게 의무였을 뿐이야.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 그가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은비한테만큼은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그 아이는 아빠를 가질 자격이 있고 당신도 곁에 누군가 있을 자격이 있어.
그녀가 옅게 웃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혼자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아무도 가까이 와서 상처를 봐주지 않으니까 괜찮은 척하는 거고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밤바람이 나무 사이로 살랑거렸습니다. 미경 씨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딸이 증오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진 않아요. 아이에겐 원망이 아니라 따뜻함이 필요하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바라지 않을게.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날 이후 작은 집에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문 회장은 더 자주 들렀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은비는 그 남자가 곁에 있는 것에 서서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문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빠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어느 일요일, 그는 은비를 데리고 올림픽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스피커에서는 동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솜사탕을 사주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미술 배워보고 싶지 않니? 그가 색칠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지만 한 번도 배운 적은 없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소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은비는 그 눈빛에서 다른 누구와도 다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껌을 사주던 사람도, 의사 선생님도, 동네 사람들도 아닌 핏줄만이 줄 수 있는 보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저씨, 그녀가 머뭇거렸습니다. 응? 저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문 회장은 멍하니 서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이내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소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 아빠, 라는 그 말에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과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울의 작은 공원에는 생전 처음 아버지가 된 한 남자와 생전 처음 자신의 울타리를 찾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은평구의 작은 새빵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새 처방전과 문 회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그녀가 몰래 숨겨둔 병원비 영수증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심지어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사람에게조차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비가 문 회장을 아빠라고 부른 순간부터 그녀는 다가오는 변화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밖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 회장이 아침 거리를 사온 줄 알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는 막 출소한 사람처럼 머리를 말끔하게 빗어 넘긴 마르고 날카로운 눈매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경 누님, 오랜만이야. 미경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광수였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그래, 나야. 놀랐어? 광수는 미경 씨가 영원히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이었습니다. 은비가 2살 무렵, 미경 씨는 잠시 광수에게 의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댈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술에 취할 때마다 이어지는 매질과 두려움, 그리고 독설뿐인 나날들이었습니다. 여긴 웬일이야? 미경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 꼬맹이한테 억만장자 아빠가 생겼다며? 그래서 내 목 좀 챙기러 왔지.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계산적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미경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챙길 목 같은 건 없어. 아이는 나 혼자 키웠고 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광수가 가까이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면 어떨까? 깡패랑 살던 여자가 낳은 아비도 모르는 자식이었다는 걸 알면 말이야. 그 재벌 회장님이 과연 언론이 당신의 그 지저분한 과거를 파헤치는 걸 좋아할까?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미경 씨가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광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협박이라니, 거래지. 현금으로 5천만 원만 당장 내놔. 그럼 영원히 사라져 줄게.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은비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엄마 왜 울어요? 광수는 뒤를 돌아보며 가식적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 옛 친구란다. 그냥 인사하러 들렀어. 미경 씨는 아이를 안으로 끌어당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비야, 방에 들어가 있어. 광수를 쫓아낸 뒤 미경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과거를 침묵 속에 묻어두려 애썼는데 이제 와서 더럽고 위협적인 냄새를 풍기며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좀 만나요. 길모퉁이 작은 카페에서 문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그놈 알지. 예전에 내 공단 쪽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어. 그가 커피잔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협박으로 끝날 놈이 아니라는 게 무서워요. 만약 은비를 찾아간다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문 회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사람 붙여서 감시하게 할 테니까. 문 회장님, 미경 씨가 머뭇거렸습니다. 이 일이 회장님 일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명성이라든가.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은비보다 중요한 건 없어. 필요하다면 내 손에 더러운 걸 묻힐 각오도 되어 있어. 하지만 모든 걸 합법적으로 제대로 처리하고 싶어. 다음 날, 문 회장은 사람을 시켜 철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광수는 도시 외곽의 판자촌에서 근근히 살아가며 조폭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여러 건이 자잘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위험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사진 몇 장과 헛소문 몇 마디로 남의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교활한 자였습니다. 문 회장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협박죄로 고소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고용해 은밀히 감시하며 그가 은비 모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 회장이 예상치 못한 것은 광수가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은비가 미술학원에 가는 길에 공원에서 낯선 여자가 접근했습니다. 여자는 친절한 척하며 은비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고 말했습니다. 광수 아저씨가 너 서점 데려가 주라고 하셨어. 다행히 소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전 광수라는 아저씨 몰라요. 아빠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소녀는 잽싸게 근처 경비 아저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실이 보고되자 문 회장은 즉시 직접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는 엄마 어깨를 꼭 붙잡고 있는 어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그가 미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공개했어야 했어. 당신과 아이가 혼자 감당하게 두지 말았어야 했다고.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과거고 은비를 낳고 숨어 살기로 한 내 선택이었어요. 그럼 나한테 선택할 기회를 줘. 문 회장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우리 아이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야. 누구도 당신이나 아이를 모욕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미경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회장이 청혼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속죄가 아닌 진심 어린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 평생 했던 그 어떤 일보다 더 확실해. 며칠 후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광수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와 관련된 의심으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했지만 문 회장은 그가 다시는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은비가 엄마 생일 선물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미경 씨는 문 회장이 식탁 위에 두고 간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싼 반지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화이트 골드 반지였지만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다시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창밖 마당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젖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뒤뜰의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참새들의 지저김, 부엌에서 들리는 발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그리고 고소한 닭죽 냄새가 어우러져 미경 씨와 은비가 아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경 씨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죽을 저으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함도 없고 빚쟁이를 피해 도망 다니지도 않고 세상에 경멸 어린 시선도 없는 평온한 집에서 살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삶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은비는 책상에 앉아 지난주부터 그리기 시작한 엄마와 문 회장의 초상화를 열심히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머릿결은 더 부드럽게, 눈빛은 더 환하게 그렸고 문 회장은 근엄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다정하게 표현했습니다. 도화지 위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고 뒤로는 무궁화 꽃이 늘어진 처마가 있는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문 회장이 서류 봉투와 따끈한 빵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은비가 아빠 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하고 엄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미경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문 회장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영중학교에서 은비의 정식 입학을 승인했어. 3년 전액 장학금 조건으로 말이야. 가정 형편이랑 모의 학력평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아이가 재능도 있고 인성도 훌륭하다고 판단했나 봐. 은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요, 아빠? 저 진짜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이지. 하지만 열심히 해야 해. 특혜 같은 건 없어. 오로지 내 실력으로 공부해야 한다. 소녀는 문 회장 품에 안기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반에서 1등 할 거예요. 약속해요. 미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으로 조용히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의 앞날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껌을 팔며 지치게 걷던 거리가 아니라, 동정 어린 시선이 아니라, 교실과 친구들, 그리고 책을 통해 열리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은비는 정식으로 등교했습니다. 새 교복, 학교 로고가 박힌 파란색 가방, 그리고 문 회장이 사준 자전거를 탄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등교날, 낯선 분위기와 호기심 어린 시선들, 그리고 수군거리는 소리에 그녀는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유나라는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은비야.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네 아빠가 재벌이라며? 대박이다. 은비는 침묵했습니다. 유나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너 예전에 노점상 했다며? 반 애들이 그러던데.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은비는 도망치는 대신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나 껌이랑 휴지 팔았었어. 하지만 지금은 너희랑 똑같이 학교 다녀. 난 숨길 일 아니라고 생각해. 그 대답에 유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난 유나야.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너도 그림 좋아하니? 응, 좋아해. 은비가 미소 지었고 그렇게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은비는 점차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미술부에도 가입했고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 덕분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 앉아있는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경 씨는 딸에게 지라시 신문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면에는 공원에서 문 회장이 은비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그룹 회장, 숨겨진 혼의 딸 비밀, 은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왜 신문에 나왔어요? 누가 찍은 거예요? 미경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마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 잠시 후 문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짐작하고 있었어. 요즘 언론은 사생활 캐내는 걸 좋아하니까. 하지만 걱정 마. 변호사하고 홍보팀 의견 다 들었고 난 피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은비를 대중 앞에 공개하겠다는 건가요? 그래, 난 숨길 게 없어. 은비는 내 딸이야. 당신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난 아이가 어둠 속에서 자라게 하진 않을 거야. 미경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면 제대로 해주세요. 내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시켜줘요. 기자회견은 시내의 작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하거나 시끄럽지 않게 초대받은 소수의 기자와 문그룹 홍보 담당자만 참석했습니다. 문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문태성입니다. 그리고 은비가 제 친딸임을 확인해 드립니다. 저는 아이의 존재를 몰랐고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어린아이가 여론의 짐을 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발표가 끝난 뒤 그는 떨고 있는 은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은비는 옥상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경 씨가 두유 두 잔을 들고 올라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요? 뭘? 전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와줬잖아요. 미경 씨는 미소 지으며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늦지 않았으면 된 거야.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비바람은 지나갔으며 한때 어둠으로 가득 찼던 마음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것이 잠잠해진 듯했습니다. 문 회장은 빡빡한 일정의 업무로 복구했고 미경 씨는 동네 부녀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죽 나눔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은비는 매일 푸르른 가로수 길을 지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고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때로 깊은 물밑의 소용돌이를 감추고 있는 얇은 파도와 같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죽나눔 행사가 끝나고 부엌을 정리하던 미경 씨에게 통장인 순자 아주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미경 씨,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르겠네. 무슨 일인데요, 순자 형님?
우리 동네에 낯선 사람이 와서 미경 씨에 대해 묻고 다녀. 검은 옷 입은 키 큰 남자가 자꾸 골목을 어슬렁거린대. 애들 말로는 학교 끝날 때 그 남자가 은비를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야. 미경 씨의 손이 멈칫했고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문 회장님이 사람 붙여서 감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거나 우리 생각보다 더 교활한 놈들일 수도 있어. 그날 밤, 미경 씨는 문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를 협박했던 광수는 경찰 조사 후 도시를 떠났지만 그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여전히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했습니다. 일부 정보 브로커들이 은비에게 접근해 사생활의 은밀한 부분을 캐내고 어둠 속의 혼외자라는 자극적인 시나리오를 짜서 황색 언론에 팔아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문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놈들은 내 딸을 자기들 각본에 쓰는 인형 취급을 하는군. 누구도 내 아이를 2번 다시 상처 입히게 두지 않겠어. 그리고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경 씨와 은비를 한남동의 조용한 고급 빌라촌으로 임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24시간 자체 보안 요원이 상주하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은비를 근처 사립학교로 전학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학교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경 씨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모녀를 온실 속 화초처럼 만들 작정이에요? 온실이 아니라 아이가 평범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야. 언론의 관심이 식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두 사람의 언쟁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은비가 엄마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이사 가고 싶어요. 왜 그러니? 미경 씨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딸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집 앞에 차 서는 소리만 들려도 겁먹는 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가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그들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은비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며 조금 긴장했지만 상처를 딛고 치유하는 법을 배운 소녀의 단단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학 첫날, 은비는 재원이라는 남학생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재원이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그림을 아주 잘 그렸습니다. 미술 시간에 은비가 목탄을 사용해 빗속을 달리는 사람의 실루엣을 그리는 것을 보고 미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힘이 있고 감정이 살아있구나. 다음 달 서울시 어린이 미술대회에 나가볼 생각 없니? 은비는 당황했습니다. 전 대회 같은 거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요. 재원이가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나 몇 번 나가봤어. 신청서 쓰는 거 내가 알려줄게. 두 친구 사이에 핀 첫 번째 미소는 수업 시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은비는 자신이 남들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정원에서 물을 주고 있던 미경 씨에게 문 회장이 다가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진명의를 당신 앞으로 이전하는 서류야. 미경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은비 이름으로 된 자산이야. 당신은 법정 대리인이고 내가 영원히 살아서 두 사람을 지켜줄 순 없잖아. 뭔가 확실한 걸 남겨두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돈으로 과거의 잘못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경 씨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문 회장은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 미경아.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어떤 자격으로든 두 사람 곁에 내가 있었으면 할 뿐이야. 늦은 오후의 바람이 불어오며 울타리 박목련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미경 씨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이라면 약속해줘요. 다시는 언론이나 당신,
혹은 그 재벌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는 일 없게 하겠다고 문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 달 후, 은비는 서울시 미술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소개 멘트를 읽었습니다. 은비 양의 작품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어둠에 삼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누군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부드럽게 손을 잡아준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빛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강당 안은 끊임없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문 회장은 맨 뒷줄에 조용히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경 씨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은비가 무대 위로 올라갔고 조명이 환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항상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신 엄마, 그리고 저를 찾아주신 아빠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저희 아빠니까요. 강당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더 크고 힘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모든 편견을 씻어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한남동의 조용한 집에서 은비는 엄마 아빠 사이에 앉아 휴대전화로 시상식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만약 그날 제가 지갑을 훔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이렇게 같이 안 있겠죠? 미경 씨가 웃음을 터뜨렸고 문 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아빠는 널 찾아냈을 거야. 서로에게 속한 것들은 아무리 길을 잃어도 결국 만나게 된다고 믿거든.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그들 앞에는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파도가 치는 바다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 희망으로 가득 찬 넓은 바다였습니다. 10월 초, 긴 장마가 끝난 서울은 눈부신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비는 자전거를 타고 교문을 나섰고 파란 가방이 바퀴 리듬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불어오자 소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많이 변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은 여전히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격변하는 삶 속의 작은 자유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경 씨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비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시영 방송국의 어린이의 목소리라는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어요.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랑 가족의 역할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대요. 미경 씨의 손이 멈췄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뭘 물어본대? 제가 말하고 싶은 것만 물어보겠대요. 강요는 없고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대요. 엄마는 내 상처가 다시 들춰질까 봐 걱정이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제가 직접 쓴 이야기라면 아무도 왜곡할 수 없잖아요. 미경 씨는 결의에 찬 딸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더 아프지만 않다면 괜찮아. 녹화는 마포구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은비는 카메라 앞 의자에 앉아 예전에 엄마와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할 때 주웠던 작은 돌멩이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껌을 팔며 거리를 떠돌던 날들,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밤, 그리고 아무런 계산 없이 지갑을 훔쳤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낯선 사람인 줄 알았지만 친아버지였던 그 남자의 눈빛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성장시킨 것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조건 없이 경청받고 사랑받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사회자의 질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또 지갑을 가져갈 거니? 은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행동으로 엄마를 구하고 아빠를 찾을 수 있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응원과 공감, 그리고 존경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은비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널리 퍼졌고 단순히 조회수를 노린 가십거리가 아니라 희망과 용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 씨는 문 회장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와 마주 앉았지만 예전처럼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방송 봤어요? 봤어. 그가 찻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빨리 철이 들었어. 당신 덕분이기도 해요. 문 회장은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그런 인정을 듣고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학비나 편안한 집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이 필요해요. 알아. 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이 믿었던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 우리 둘 다 변했죠. 미경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문 회장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어?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래요. 은비가 부모가 서로 남처럼 대하는 걸 보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명예 때문도 아니고 보상 때문도 아니고 사랑 때문에요. 긴 침묵이 흐른 뒤 문 회장은 미경 씨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난 준비됐어. 그리고 이번에는 2번 다시 당신을 놓치지 않을 거야. 다음 주 주말 세 사람은 은비의 외갓집이 있는 담양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차는 푸른 들판과 개울을 가로지르는 낡은 다리를 지났습니다. 은비는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곳이 슬프거나 기쁜 기억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모든 것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각들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태어난 낡은 집 앞에는 백발의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은비와 문 회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다 데리고 왔구나. 미경 씨는 아이처럼 울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문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 사람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고개 돌릴 줄 알면 된 거네. 세월 참 빠르지. 살아있으면 고칠 기회는 있는 법이야. 은비는 뒤뜰로 뛰어갔습니다. 엄마와 나무를 캐고 빗물로 목욕하고 햇볕을 피했던 곳이었습니다. 늙은 장미 나무 위에는 참새 둥지의 새끼들이 막 부화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노란 알전구가 켜지자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먹었습니다. 문 회장이 다녔던 그 어떤 연회보다 소박하지만 훨씬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은비는 가방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다 썼어요. 내일 학교 가족 행사에서 읽을 거예요. 선생님이 가장 감사한 사람을 주제로 쓰라고 하셨거든요. 미경 씨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목이 메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 준 엄마, 고마워요. 제때 돌아와 준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인생에게 고마워요. 행복은 비단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함께 어둠을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요. 미경 씨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 회장은 2 모녀를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부터 과거는 잠들었고 완전한 미래가 그들 앞에 열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아침, 첫눈이 내린 후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중학교 교정의 푸른 소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주최하는 가족의 가치를 기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쓴 소감을 발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운동장에는 수백 개의 청색, 백색 비단 리본이 장식되어 있었고, 무대는 작은 마이크 하나와 학부모 속으로 꾸며져 소박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가족, 사랑이 시작되고 결코 끝나지 않는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비는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겨울 교복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따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4등분으로 접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몇 번이고 쓰고 고쳐 쓴 연설문 원고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여정과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뒤쪽에는 미경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모범 시민으로 선정되었을 때 선물 받은 연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문 회장은 수수한 흰 셔츠 차림으로 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평생 조심스럽게만 불렀던 감정, 바로 자부심이 벅차올랐습니다.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중등부 2학년 A반 문은비 학생의 가족, 내가 빛을 찾은 곳이라는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작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원고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맑은 눈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친구 여러분. 저는 가족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태어나서 8년 동안 엄마와 저는 낡은 반지하 방에서 살았거든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간장에 비빈 찬밥이 식사의 전부였던 곳이죠. 엄마는 아침엔 식당 설거지, 오후엔 노점상, 때로는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껌을 팔았고요. 곳곳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 학부모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 번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린 가족이 있어?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저를 안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랑 너만 있으면 그게 가족이야. 은비가 잠시 말을 멈췄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객석의 미경 씨는 황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돌아가실지도 모를 만큼 위독하셨죠. 전 너무 무섭고 절망적이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엄마를 살릴 병원비를 구하려고 낯선 아저씨의 지갑을 훔친 거예요.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아저씨가 제 친아빠였어요. 얼굴도 모르던 아빠요.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엄마도 원망스럽고 아빠도 미웠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 없이 살게 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누구나 각자의 아픔이 있다는 거요. 엄마가 비밀을 지킨 건 증오 때문이 아니라 제가 원망 속에서 크지 않기를 바라서였고, 아빠가 돌아온 건 속죄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제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비의 목소리가 한 템포 쉬어가더니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기꺼이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된 분들이죠. 두 분은 저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강요하지도 다른 누군가가 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나 자신이 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좋은 것을 믿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는 아이로 말이에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은비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고 사회자는 감동이 운동장에 퍼지도록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은비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소녀를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훌륭하다. 아줌마도 싱글맘이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다 알겠더라. 문 회장은 멀리서 동경의 대상이 된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경 씨가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냥 울어요. 억지로 참지 말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운다고 그래?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렇지.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정말로 따뜻한 무언가가 싹텄습니다. 엇갈렸던 두 사람의 어색함이 아니라 침묵 속의 긍정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마침내 완전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한남동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비는 학교에서 받은 상장과 작은 선물을 정리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어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밤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미경 씨가 따뜻한 차를 우려냈고 세 사람은 작은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나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문 회장은 아내의 손에 깍지를 끼고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은비야, 우리 춘천에 갈까? 엄마가 거기 정말 좋아했는데 널 낳고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 소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우리 가족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이번엔 우리 가족 다 같이. 진짜 가족 여행으로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고 심장이 새의 날개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아주 긴 길을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둠과 편견, 그리고 상처를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저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에게 그 여정은 비록 어두운 좁은 골목길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햇살 가득한 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듣고 계신지 혹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가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